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산업제도를 맡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마지막 발표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국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기초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발표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제 국가혁신 체계라는 것의 형성, 그리고 국가혁신 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진화를 결정하는 기술 기회,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생산해내는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창조되고 사용되고 활용되고 재생산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기술 경제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 국가의 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올라갑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고, 그 후에 이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마르크스가 이제 착취라는 것에서 비판을 했었죠. 막스가 1833년에 죽었습니다. 1833년에 죽은 그 해에 태어난 두 명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케인즈고 한 명은 슌페터입니다. 정말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같은 해에 막스가 죽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케인즈는 국가 성장의 기본을 뭐라고 봤냐면 수요로 봤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케인즈의 수요 중심의 국가 성장론이 크게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나온 게 뉴딜입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와 철강 중심의 건설 사업들을 정부가 일으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는 소득을 올린다. 그럼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 중심의 국가 성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타난 게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난 슌페터가 주장한 혁신 성장입니다. 혁신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국가의 부는 한 국가가 생산해내는 지식, 혁신, 그것이 활용되고 사용되고 재활용되고 재생산되는 그 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이냐가 결정한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논쟁은 지금도 끝나진 않은 겁니다만은 슌페터가 얘기하는 기술 혁신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국가의 혁신 체계이고, 그 하위를 구성하는 게 산업별 혁신 체제와 기업의 혁신 체제와 지역의 혁신 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슌페터의 기본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이론에 기초한 국가의 혁신 체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교육도 있고요. 여기 프로덕트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 해서 지역이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인더스트리가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와도 연결돼서 그 안에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되고, 여기 서포팅하는 인스티튜션이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내셔널 이노베이션 캐퍼시티라고 하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본 것이죠. 이제 OECD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국가혁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국가혁신 체계는 그림은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각 국가에 적용될 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국가가 성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었죠.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역량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기라는 건 엄청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중공업 우선 중심의 자원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심의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도 우리의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경제 성장 모델이죠. 그게 이제 저희는 한국적 경제 성장 모델 1.0, 동아시아 발전 경제 모델 1.0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국적 경제 성장 모델 2.0, 동아시아 발전 모델 2.0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부가 창출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이렇게 계속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추락을 하는 거고, 다른 국가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거고,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면 또 다른 국가에게 추격을 당하는 이런 추격의 곡선들이 국가의 부와 지식, 기술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선이 결정돼요. 이것이 이제 국가의 운명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선은 이렇게 어울리 리더가 있고, 우리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같은 레이커머 컨트리들이 있고, 이런 컨트리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못했을 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 추격당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추격의 곡선을 어떻게 연장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국가의 운명선에서 그 국가의 국가 단위에서 창출되는 기술 혁신과 지식 창출이 뭐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이것을 얼마나 잘 그 국가 단위에서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면서 다시 혁신을 하는가, 그것이 추격 곡선의 위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떨어지는가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요 비즈니스 사이클은 전 지구적으로 수요가 바뀌는 타임에 잘 대응을 하는가, 그것이 그 국가가 계속 그 부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가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면 국가가 계속 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추락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 요인, 비즈니스 사이클 요인, 그 다음에 제도 요인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부군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론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그리고 제도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수요가 구군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이 사회와 사회 체제와 얼마나 잘 조응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건데, 이런 그 작은 화살표들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혁신들. 근데 이런 새로운 혁신들은 이게 이제 기존 체제입니다. 이 기존 체제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존 체제는 그 구시대 기술과 제도와 정책에 천착돼 있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도전들이 이렇게 돼서 이 현재 사회 체제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사회 체제도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화살표들은 이제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체제의 진화가 구군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 체제의 전환과 잘 맞아 떨어질 때 기술 기회와 정책과 그 다음에 수요가 맞물려져서 우리 구군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인더스트리를 가만히 보면은, 인더스트리는 펄러시 메이커도 있고 커스터머도 있고, 그리고 법제도도 있고, 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미션과 정체성도 있는 것이고, 기술 지식과 기술 신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측면도 있는 거고, 시빌 소사이어티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크게 보면 이코노믹한 환경, 경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거고요, 산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소시오 폴리티컬한
사회 정치적인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업정책 같은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고유한 산업의 그 체제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산업을 바라보는 눈은 경제적이며 사회 정치적이며 산업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을 하나 육성한다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런 3차원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R&D 자금을 얼마 집어주거나 규제 몇 개를 해결해 준다고 산업이 육성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삼중배태적인, 그 3차원적인 어떤 이런 그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산업정책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렇게 복잡 다양하고 3차원적이고 그리고 그 산업의 경쟁력이 잘 작동하려면 산업의 혁신들이 이 사회체제의 진화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이 기술의 기회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법제도가 잘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수요가 잘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구군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 경제학에서의 그런 관점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라고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의 기회들, 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그런 도전들, 혁신들, 이런 게 각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저희가 잠깐 살펴봐야 되고, 그 변화에 맞는 한국적 경제성장 2.0 모델이 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해마다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시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슈밥이죠. 올해 얘기한 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4.0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4.0의 핵심 내용은 이제 리차드 발드윈이 서포트해서 만들었습니다. 리차드 발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이제 이 그레이트 컨버전스라는 저서에 나와 있고 최근에 나온 게 글로보틱스 업히벌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한 변혁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기술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1.0, 2.0, 3.0, 4.0으로 나누고 있고요. 과거에는 1차 산업시대, 1차 세계 제국주의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기술은 증기기관이었다. 세계화 2.0 시대에서는 그 과거에는 제국주의가 이 세계화를 주도했다면 국가 단위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주요한 내용은 국가 단위에서 상품의 무역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단위에서 세계화를 지탱했던 것은 이제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출범을 해서 국가 단위의 세계화를 서포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3.0 시대에서는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멀티내셔널 코퍼레이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세계화를 촉진하더라.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촉진했다. 그래서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개도국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 체계가 이때 생기고 초세계화, 글로벌 가치 사슬이나 혹은 오프쇼어링 모델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세계화 4.0 시대다. 세계화 4.0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 주체는 뭐냐? 개인이다. 이 개인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이런 플랫폼들의 힘을 얻어서 세계화를 촉진하더라. 이제 그래서 노동자가 한 국가나 기업 단위에 속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도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리차드 발드윈은 텔레미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얘기합니다. 즉 개인이 앉아가지고 몸은 한국에 있지만 인도의 일도 할 수 있고 미국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민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원격 이민 시대이고 국제적으로도 자유 근로계약의 플랫폼들이 등장을 한다. 앞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 개인의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되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회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위협일까는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산업 차원에서는 기존의 산업 구도를 해체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더스트리얼 언번들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치 사슬도 해체할 것이다. 그래서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맹신하고 있는 게 이제 밸류체인 그러는데, 밸류체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치의 구성으로 된다. 그 다음에 개인도 굉장히 플랫폼과 결합해서 증강된 개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슈퍼 개인, 인플루언서죠. 도시나 지역도 디지털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RIS라는 게 생기고, 사회도 이거에 맞춰서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산업, 가치, 개인, 도시, 사회가 다 맞물려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지냐?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개인이 증강된 상태로 갈 것이다. 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자급자족 시대 때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1차 언번들링 시대에는 이제 공장이 생기고 무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언번들링 시대에는 이제 분업이 생기고, 지금은 아주 작은 과업 단위로 쪼개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는 간단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언번들링 치면은 뭐 엄청난 사이트가 나오는데, 얘가 페덱스입니다. 원래는 페덱스는 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그런 그 유통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운송하든지 허브라는 데다가 다 물건을 모았다가 허브라는 중심에 모았다가 배달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의 유통 질서를 새로 잡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마저 물건을 접수하고 패키징해서 샌딩하는 그 각 프로세스가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에 의해서 해체가 된 거죠. 과거에는 기업 단위로 시너지가 있게 구성을 하면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각 프로세스는 더 이상 기업으로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이런 산업은 이제 유통 물류뿐만이 아니라 뱅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쓰고 있는 하나은행에 거의 접속 안 하고 토스나 이런 간편 결제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뱅킹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거죠. 이걸 인더스트리얼 언번들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산업 경쟁력이라고 보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그 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는 트렌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얘기하려면 이제 해체가 되는 인더스트리얼 언번들링에 맞춰서 우리가 재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P&G라고 그러면 아실 거예요. P&G가 만들어내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도 다 언번들링 되고 있어요. 다양한 산업들이 이렇게 언번들링 되고 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산업들이 언번들링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산업은 이렇게 언번들링 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가치 사슬입니다. 저희가 가치 사슬이라고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각 프로세스마다 들어가는 코스트의 합이 가장 작은 게 가치 사슬이 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코스트를 줄일까를 생각한 게 가치 사슬인데, 가치 사슬은 체인이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체인인 거죠.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다양하게 재조합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텔라는 이제 별이고요. 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별들이 재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앞으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태까지의 가치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코스트를 이렇게 더하면 토탈 밸류는 이 코스트를 다 더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가치는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합하기 나름인 거죠. 이거에 한 예를 들면 여행인데, 과거에는 여행이 비행기표 얼마, 숙박 얼마, 여행지마다 들어가는 돈 얼마 이렇게 하면 여행 경비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면 나에 맞는 여행지와 나만의 가치가 있는 여행 패키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도 없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난 비용을 지불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건 가격도 나만을 위한 가격이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싼 가격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사슬 형태의 가치가 이제 재구성되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경쟁력을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독창적인 가치를 재구성해서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원래는 경제 주체로 봤을 때는 기업의 종업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이 플랫폼과 디지털 역량에 의해서 증강돼서 슈퍼 개인이 된 겁니다. 뭐 인블리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는 화장품과 뷰티 산업에서 그 개인이 30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거의 종합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뭐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네. 이 대도서관은 그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이 대도서관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니까 뭐 움직이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뭐냐면 동대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중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한번 뜨면은 몇천 벌, 몇만 벌의 옷이 타오바오를 통해서 동대문에서 생산돼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죠.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이런 개인은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주체와 기업의 단위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개인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호 경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런 데서 동대문이 좋은 예인데 동대문에서 성장한 동대문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은 동타트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고요. 제가 동대문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동대문은 서울시의 0.1% 정도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동대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력은 18만 명 정도가 동대문을 중심으로 그 생산 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100만 명 정도 가고 있고 동대문이 작년에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는 30조 가까이 된답니다. 근데 그게 매년 20-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동대문에서 탄생한 그 기업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동대문이 어떻게 성장을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를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동대문은 원래 고종이 청계천에서 그 독점적인 시장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장사를 해라 라고 열어준 금난 정권의 폐지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사변을 거치면서 북한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군복을 빼돌려서 그 미싱으로 옷을 만들어서 팔던 것이 근간이 됐었고 그런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주를 해서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영혼이 커서 이름을 평화시장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전태일이 부신 자살을 하는 역사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동대문이 지금 디지털과 만나서 디지털의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는 약 한 3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 도시가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0.1%밖에 안 되지만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3만 개, 4만 개 되는 점포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만 개, 4만 개 되는 점포에 부자재를 내는 기업이 한 400개 정도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그 동대문이 만들어내는 옷의 섬유 원단을 제공하는 게 대구나 부산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이라는 이 도시가 잘 활성화되면서 전국 단위의 의료와 섬유 산업 자체가 이게 발전을 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요번 달에 나오는 칼럼에 저희가 더 자세한 얘기는 담아서 글을 한번 실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의 얘기의 핵심은 이 디지털이 도시와 지역을 바꾼다. 그리고 그 도시와 지역에 천착되어 있는 산업의 혁신을 이끈다. 디지털이 바꾸는 이 도시의 경쟁력을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의 그 한국적 경제성장 모델 1.0 버전의 핵심은 뭐냐면 공단입니다. 구로공단부터 시작해서 시화공단, 창원공단 이런 공단에 부품 제조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 이런 그 지역에 천착되어 있는 산업과 혁신에서 동대문에 만들었던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가야 될 그 한국적 경제성장 2.0 모델의 또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뒤에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산업도 해체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이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슈퍼 개인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가치 사슬도 재구성되는 그런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잘 안착이 돼서 우리 사회 체제가 잘 변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재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해야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신구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그 갈등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와 택시 간의 이런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팜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팜도 이제 기존 농촌 사회와 새롭게 진입하는 스마트팜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민박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혁신 사례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기존 민박 업체와 이제 갈등이 있고, 의료도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어떤 헬스케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그 의료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체제를 다 몰아내고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회가 그 바뀌어가는 것은 다 이 사람들의 그 실제 생활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연구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을 담아놨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보면은 그동안 우리 과거 20, 3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 모델은 뭐냐면은 혁신의 주도는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고 그 퍼포먼스를 지탱하게 했던 것은 이제 하청기업들의 구조였던 거죠. 그 전략적인 분야로 저희가 선택했던 것은 그 제조업과 전자산업. 제조업과 전자산업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단주기적인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명시적인 지식이 있어서 명시적인 지식이다 보니 저희가 그 선진 사례들을 잘 카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의 성장 전략은 저임금 노동과 해외로부터 카피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제공이라든가 직간접적인 그 육성, R&D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관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정부가 해왔다고 볼 수 있고, 이때의 성장 경로는 선발국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선발국이 갔던 경로를 일부 생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로를 만들어가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한 40년간 그 한국 경제를 이끈 저희의 성장 모델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생산하고 재활용하고 그 재생산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잘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새로운 기술, 정책,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또 사회체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한국 경제성장 모델 2.0의 내용은 적어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대기업 하청 구조의 모델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해체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좀 더 낮은 단위의 개인으로 이동을 세계화 4.0을 이끄는 개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가치 사슬도
해체가 돼서 가치가 다양하게 재구성되는 그런 사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부가가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 심지어 이 소호기업까지도 같이 동반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기업의 혁신 주도에서 동반 주도로 이게 가야 되고 전략적 분야가 과거에서는 제조업, 전자 분야였다면 디지털에 의해서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융합이 이런 데 속해져 있죠. 근데 이제 융합을 좀 더 뜯어보면 과거에는 단주기 기술 특성이라서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 전에는 잘 몰랐었지만 새로운 기술이 새로 나오니까 그것을 빨리 그 기술을 이렇게 올라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있는 산업을 좀 더 장주기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새로운 기업 같이 보이지만 구글이라는 것이 이미 10년이 넘게 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지금 현재 그 근간에 두고 있는 산업 자체는 인터넷 산업이거든요. 그 산업은 굉장히 단주기 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특허도 많이 나오고 서비스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런데 구글은 이미 10년 넘게 시장을 제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은 물론 디지털 기술도 있지만 이 단주기 생명의 기술을 가지고 장주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업을 보다 장주기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적인 지식을 빨리 배워서 했다면 이제는 암묵지화하는 쪽으로도 가야 된다. 이 암묵지화하는 쪽이라는 기술은 그 전략은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시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전기 기술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암묵지화된 기술은 특허도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배합 비율이 암묵적으로 보호되듯이 그것을 특허로 내는 순간 명시지화가 되는 건데 이 암묵지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픈소스로 텐서플로우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구글이 다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혁신들은 구글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명시적인 지식으로 기술을 다 공개하고 명시지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은 암묵적인 거로 바꾸는 그런 역량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아예 사내 기밀로 보호하는 것이 암묵적인 지식인 거죠. 암묵지화하는 거죠. 저희는 좀 더 저희가 지난 과거의 한국적 경제성장부터 1.0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명시지화되는 지식을 보다 암묵지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과 카피한 지식이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자본과 창발적 지식이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본과 창발적인 지식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가치의 재구성 쪽으로 저희가 좀 이동을 해야 된다. 새로운 가치의 재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례를 연구해서 제공을 해야 될 저희의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이제 인프라 직간접 육성이나 시장 보호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었고 사실 이게 상당히 성과를 내가지고 여태까지 성장을 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이 혁신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갈등 해소 쪽에서도 기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상당히 그 구시대적인 규제를 제거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정의 기능도 저희가 추가해서 정부의 역할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와 지금 택시의 분쟁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헬스케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갈등입니다. 성장의 경로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경로 추종이나 생략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경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 산업에서만 경로를 창출했었는데 그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또 사례를 보여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의 사례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북유럽의 국가가 그 국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의 산업은 뭐냐면 1차 산업입니다.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원예 산업입니다.
그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전통 산업이고 새로운 경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전통 산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케아 같은 기업은 3D 산업이라고 하는 가구 산업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첨단 산업을 가는 경로도 유지한 채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더라. 그걸 이제 저희가 뭐냐면 재래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래적 발전과 첨단 경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재래적 경로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그리고 영화 산업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 피카딜리에 있는 그런 뮤지컬 같은 것들은 몇십 년을 울고 먹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혁신을 하고 있는 거죠. 소설 같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데렐라는 도대체 몇 개의 버전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재래적 발전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경로고 첨단 산업에서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자고 하는 것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섬유 신발 산업이라든가 심지어 봉제 산업도 저희가 좀 더 디지털을 접목해서 재래적 발전의 경로를 창출할 것이 많다. 그리고 역시 또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기존에 그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생각이 기술, 수요,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한번 바라봐주고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한국적 경제성장 모델,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델 1.0이 저런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 한국적 경제성장 모델 2.0의 이런 내용들은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사회의 갈등을 정부가 인센티브 조절을 통해서 좀 더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라는 것을 재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의 주체도 기업을 넘어서 개인이 새롭게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발표하는데 저희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 발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를 쭉 해서 이 답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저희 숙제로서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신산업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표 중에 화살표들이 쭉 올라가서 새로운 우리 기존 이 사회 체제에 안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디지털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은 대부분 돌연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 체제에 적응을 잘 못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건도 열악하고 그런데 기술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접근한 일종의 돌연변이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사회의 돌연변이가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되면 퍼포먼스가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디지털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의 생산 체계의 일부를 돌연변이를 위해서 할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이 추상적이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이렇게 좀 손으로 짚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더듬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혁신 기업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도 이제 꾀꼬리 같은 답변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영국하고 독일의 에너지 산업에서 보여준 사례 같은 게 우리한테 시사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석탄 중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한 거죠. 독일과 영국이. 그런데
기존의 석탄 체제를 가지고 있던 그 산업과 기업에서는 풍력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풍력 발전의 근간 기술은 석탄 발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허용하는 순간 석탄 발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우선 영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풍력 발전으로 앞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석탄 에너지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분규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파업을 하고 해가지고 에너지 체제가 거의 뭐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다시 석탄 체제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풍력 발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어 일부나마 안착할 수 있었고 석탄이 다시 또 이제 분규를 없애고 그 석탄 발전이 이제 그 가동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풍력 발전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렇게 정책적인 충격을 줬다 뺐다 하면서 결국은 이 영국과 독일의 에너지 체계가 풍력 발전으로 잘 가더라. 즉 뭐냐면 정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과 판단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 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유두리 있게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유들유들하게 변하는 정부를 액상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같은 정부인 거죠. 저는 이런 그 갈등 해소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갈등을 해소한다는 그런 전략보다 영국과 독일이 에너지 산업에서 보여줬던 이런 유들유들한 전략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주영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